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음식 먹을 때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세요? 전 어렸을 때 매운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매운맛이라는 게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얼얼할 정도로 감각을 못 느낀다는 말인 거죠. 전 20살까지는 사는 게 달콤하고 아주 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된 뒤 한 10년 넘게는 맵다 못해 얼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입맛이 변해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살맛이 나니까 입맛도 돌고 건강 음식만 찾아 먹게 되네요. 매운 걸 좋아했던 어릴 때 입맛은 우리 아빠를 닮은 거였어요. 김치도 맵게 담그라고 해서 김장김치도 항상 칼칼한 편이었죠. 자상했던 아빠는 엄마를 위해 순한 맛 김치는 따로 담그셨어요. 우리 집 요리사는 아빠였었거든요. 엄마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도 성격은 엄마가 더 활달하고 농담도 잘하셨어요. 온갖 개그 프로는 다 보시고 성대모사도 잘하셨죠. 저도 그런 엄마를 조금 닮았고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아빠는 힘들 줄도 모르고 일을 하셨죠. 정주야, 아빠랑 김장 좀 하자. 올해 배추가 아주 실해. 또 1년 동안 김치만 주려고? 왜 이렇게 많이 해? 재료들은 다 어떻게 샀어? 어떻게 사긴, 아빠가 모은 돈으로 샀지. 그럴 돈 있으면 나 운동화 하나 사주지. 우리 딸, 새해 되면 운동화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일단 아빠랑 김장부터 맛있게 하자. 전 어려서부터 김장을 도왔어요. 몸이 불편한 엄마는 앉아서 이걸 넣어라 저걸 넣어라 지휘했고, 아빠와 제가 서툴지만 열심히 김장을 했죠. 아빠는 환경미화원으로 우릴 먹여 살리셨고, 엄마는 가끔 동사무소에서 주는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솔직히 많이 안 좋았죠. 없는 살림에 김장을 꼭 했던 건 김치가 거의 유일한 반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이 김장을 위해 1년 내내 따로 돈을 모으셨죠.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없이 사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가난한데 부부 금슬은 좋다, 웃음이 넘친다, 그런 얘긴 많이 듣고 살았죠. 우리 집 가훈이 웃어야 산다였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모이면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많이 웃고 자라서 그런지 전 순한 얼굴에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됐어요. 학교 가면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남자애들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애들 앞에서 유명한 개그맨 흉내도 잘 냈는데, 이런 유머 감각 때문인지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랑 사귀게 됐어요. 전 연애하면서 노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걔 이름이 형규였는데 하도 안 웃어서 얼음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얼굴은 하얀 게 눈은 또 얼마나 큰지 가까이서 보면 와 소리가 절로 났어요. 잘 안 웃으니까 인상이 차가워서 신비스럽다는 인상도 있었죠. 형규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옆자리에 앉게 됐고, 전 우연히 걔가 웃는 걸 보게 됐어요. 친구들 앞에서 유행어를 했는데 형규가 피식 웃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죠. 주형규, 너도 웃을 줄 알아? 근데 언제 웃었냐는 듯이 표정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됐죠. 형규가 저 있을 때만 웃는다는 것을요. 잘생긴 애가 웃기까지 하니까 눈이 부시더라고요. 이상한 건 저랑 있을 때만 소리내서 웃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짓이 귀엽다면서요. 애들이 제 말을 안 믿을 정도였어요. 형규는 웃을 줄 모르는 앤데 꿈꾼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알고 보니까 형규는 밝은 성격을 가진 절 좋아하고 있었대요. 고백받고 저도 형규한테 확 끌렸고요. 그러나 저희는 공통점이 많진 않았어요. 형규네 집은 사업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고 돈도 많았죠. 저는 용돈도 없이 다녔는데 형규는 매번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선물도 학생치고는 꽤 고가의 것들을 하더라고요. 지갑, 운동화, 가방, 티 이런 걸 사주는데 나중엔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밥을 같이 먹자더니 스테이크를 사준 적도 있었어요. 전 칼질도 잘 못하는데 형규는 능숙하더라고요. 제가 떡볶이나 먹자고 하면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식이었어요. 그렇게 고 3이 됐고 전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못 가는 상황이 됐죠. 사립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서울대까지는 못 가고 그 밑에 대학은 노릴 수 있었는데 장학금 받을 생각하면 더 아래 대학을 지원해야 했어요.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학교 못 가면 안 가겠다고 선언했고 친구들은 다 원서 쓸 때 전 그냥 놀았어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절 붙잡고 설득을 하셨죠. 정주야, 성적도 좋은데 원서 정말 안 쓸 거야? 대학 이렇게 포기해도 돼? 너 같은 애가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 저 그냥 포기할래요. 집안 형편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 지금은 꿈도 못 꿔요. 돈 벌어서 나중에 갈게요. 공부머리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등록금의 책값, 용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벌다가 생활이 안정되면 다시 도전하고 싶었죠. 아버지는 공부에도 때가 있는 거라고 하셨지만 끝내 제 뜻을 꺾진 못하셨어요.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우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 나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 돈 벌어서 갈 거야. 일단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엄마 아빠 집도 사들인 다음에 대학 갈래. 우리 생활비도 모자라잖아. 이 녀석아, 무슨 집이고 생활비야. 아빠가 더 노력할 테니까 대학 가. 나중에 후회해. 부모님, 선생님, 형규까지 말렸지만 전 완강하게 버텼고 원서 한 장 안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일단 꼬박꼬박 월급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했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땐 정말 신났죠. 부모님 속옷 사고 형규 선물도 사줬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첫 월급이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해요. 첫 직장 생활은 물론 쉽지 않았어요. 부서 언니들 텃세도 있었고 유부남 상사가 추파를 던져서 힘들기도 했죠. 가끔은 형규가 회사 앞으로 절 데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직장 언니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대학생이 애인이냐고 하면서 그 관계 절대 오래 못 간다고 하는 분도 있었죠. 전 그런 일은 없다고, 우리 진짜 안 헤어진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긴 했죠. 동네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마주치면 꼭 형규 얘기를 들었죠. 아, 정주야, 오랜만이네. 퇴근해? 어디가? 저녁 다 됐는데. 아, 지금 미팅하러 가는 중. 참, 너 여전히 형규랑 사귀는 거야? 응, 계속 만나고 있어. 그래? 이상하다. 지난번에 형규 대학로에서 봤는데 여자애랑 다정하게 걷던데? 걔가 형규 팔짱도 끼고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아서 난 너랑 헤어진 줄 알았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전 형규를 피하게 됐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더라고요. 헤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잠수 이별을 하려던 거였어요. 속상한 마음에 회사 앞에서 못 마시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알고 형규가 찾아왔어요. 형규야, 그냥 가. 너랑 나는 안 된대.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린 다른 게 너무 많잖아. 난 부잣집 아들이지만 난 가난하고, 넌 명문대 학생이지만 난 돈 벌어 집에 생활비 되는 처지고. 너 별명이 얼음왕자였던 거 알지? 너랑 난 왕자와 시녀, 아니 왕과 무술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내자. 나도 지쳤어. 정주야,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연락도 없이 이런 데서 혼자 술 마시고. 도대체 이유가 뭔데? 일어나자, 빨리. 넌 가. 대학로에서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그 애한테 가라고. 여기 왜 온 건데? 나도 이별할 줄 알아. 쿨한 이별해주겠다는데 왜 안 가고 버티니? 그때 형규는 절 와락 안았고 자기한텐 저밖에 없다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사귀면서 형규가 운 건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우린 함께 밤을 보내게 됐어요. 형규도 술을 마시게 됐고 둘 다 취해서 하룻밤 불장난을 벌인 거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전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규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날, 당황한 형규 얼굴 보면서 우린 정말 끝났구나 했죠. 둘 다 20살, 너무 어렸어요. 결혼도 10년 뒤에나 하자고 했던 우린데 덜컥 애부터 가졌으니 큰일이 난 거였죠.
근데 형규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큰일 났어.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정주야, 난 기뻐. 진심이야. 너 제정신이야? 우리 고작 20살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규는 오랫동안 바란 게 있었대요. 실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엄마가 계모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됐죠. 형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지금 같이 사는 엄마는 새엄마고 동생들도 새엄마가 데려온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이라는 거였죠. 나 중학교 때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정이란 거 느껴본 적 없어. 웃을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학교에서 널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왔어. 네가 개그 칠 때마다 웃었던 거 사실 나도 놀랐어. 귀여운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개그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더라. 정주야, 난 네가 정말 좋아. 우리 아기 생긴 것도 진심으로. 기뻐. 믿어줘. 알고 보니 형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았던 거였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웃음을 잃었던 거였어요. 형규야, 난 몰랐어.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다 털어놓고 나한테라도 기대지. 너 진짜 바보구나. 그러니까 정주야,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형규가 어루망자가 된 건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새엄마는 형규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 재산을 다 가로챘고 온갖 서름을 다 당한 것 같았어요. 굶는 건 예산일이었고 날마다 계모의 욕과 막말로 힘들었다는 거였죠. 고작 중3이었던 형규는 아버지마저 잃은 충격이 1차로 컸고 새엄마와 동생들의 구박과 학대에 2차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당시 미성년자인 형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도 형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줬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고 계모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서 자기까지 엇나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다 저와 사귀게 됐고 함께 했으면 편하고 행복해서 너무 좋았대요. 사실 너랑 만나서 먹으러 갔던 거 전부 다 우리 부모님과 외식했던 데였어. 넌 비싸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너랑 같이 갈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 이제 아기 태어나면 셋이 같이 가자. 고마워 정주야. 동갑내기 형규는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무척 믿음직스럽게 행동했어요. 저흰 서로를 더 믿고 사랑하게 됐고 아기는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줬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회사엔 입덧이 심해지면서 더는 못 가게 됐어요. 회사 언니들이 제가 헛구역질하는 걸 보고 눈치를 채더라고요. 어느 날 형규는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하면서 절 어디로 데려갔죠. 그곳은 형규가 새엄마와 살던 집이었어요. 아기 생각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우리 아버지 집, 재산, 땅 모두 새엄마가 가져갔어. 그거 조금이라도 줄 수 없는지 말해보려고. 나 분명히 기억해. 성인 되면 나한테 일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자기도 사람이면 죽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겠지. 전 형규만 믿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원부터 대단했습니다. 넓은 정원, 꽃과 잔디, 각종 나무들이 너무 근사했어요. 세련된 집안 내부도 절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 형규를 괴롭힌 새엄마와 만나게 됐죠. 동화에 나오는 마녀처럼 화려한 인상에 성형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보기만 해도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저와 형규를 대하는 건 야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이랬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애를 데려와? 내가 소문을 듣긴 들었다. 어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애랑 사귄다더니 얘야? 말 조심하세요. 제가 결혼할 여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결혼이 장난이니? 마음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결혼하고 여자랑 살림 차릴 거면 여긴 왜 왔어? 형규는 말없이 애기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애기 심장 소리도 들려드리고요. 형규는 자기 이제 20살이고 결혼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재산 받고 싶다고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새엄마라는 여자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건방진 녀석, 대바라지고 발랑 까졌어 아주. 어? 감히 돌아가신 네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 내가 새파랗게 젊을 때 들어와 너 키워주고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난 무슨 수로 보상받니? 나 젊은 나이에 과부 됐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차다고. 네 동생들은 생각 안 해? 미안하지만 너희한테 줄 돈 같은 건 없다. 꿈깨. 그땐 제가 어려서 그냥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세요. 저 아버지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달라고요. 제가 왜 못 받아요? 그때 분명 그랬죠. 어른 되면 제 몫은 돌려주겠다고요. 새어머니 했던 말 녹음기에 녹음까지 해놨어요. 그랬더니 형규 계모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깟 녹음기? 어디 한번 찾아봐라. 남아있나? 싹 다 버렸어. 이틀 전에. 뭐라고요? 싹 다 버렸다고. 너 녹음기에다 이상한 거 잔뜩 녹음해놨더라. 내가 새엄마로서 너를 혼낼 수도 있지. 그걸 다 녹음해놔?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넌 아버지 재산 받을 자격도 없어. 대학생이면 학교나 열심히 다닐 것이지. 여자의 임신을 시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산을 달라고 해?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네 인생도 끝났어 이제. 형규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형규가 울부짖는 것까지 들렸죠. 잠시 후 형규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오늘 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형규가 그러는데 계모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에휴,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애를 만나서. 하여간 돈 없는 것들은 이해가 안 돼. 배운 게 없어 천박하다니까. 아줌마, 소금 가져와요. 오늘 채소 온 붙었네. 소금 좀 뿌려야겠어. 그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어요. 전 집을 나오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런 모욕도 처음이었지만 형규도 너무 불쌍했습니다. 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형규를 설득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한 거 벼슬은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자신 없다. 아이 없으면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솔직히 후회된다고 했죠. 하지만 형규는 단호했습니다. 정주야, 혹시라도 나쁜 생각하지 마. 아기가 다 들어. 우리 아기 낳자.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우리 아직 젊잖아. 나 너랑 아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형규는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용직부터 중국집 배달,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 예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름은 태민이로 지었어요. 아기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불렀죠. 저흰 그 사이 혼인신고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죠. 사진관에서 예쁘게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남편은 일당이 센 막노동에 나섰고 전 집에서 부업을 쉬지 않고 했어요. 아들 태민이를 위해 못할 게 없었죠. 20살, 어린 엄마 아빠는 아기를 낳고 슈퍼맨, 슈퍼우먼이 된 것 같았어요. 태민이가 세상에 나온 후 3년 동안은 가난해도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 태민이를 업고 장을 보러 갔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분명 남편의 전화였는데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형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네? 응급실이라뇨? 왜요? 아저씨, 거기 어딘데요? 우리 남편 다쳤어요? 왜요?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형규와 눈을 마주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던 제 남편은 커다란 기계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거였어요.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까지 살아있었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태민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요.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저와 태민이를 안아주고 뽀뽀까지 해준 남편이 오후도 안 됐는데 숨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하얀 시트로 덮인 남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더 끔찍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도 큰데 작업 반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사고를 덮기만 급급했죠. 다들 입을 맞춰서 사고 보상금도 받지 못했어요. 3일치 일당이라고 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새엄마한테 이 소식을 알렸지만 장례식장에 그들은 코빼기도 안 비췄죠. 형규를 그렇게 잃고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쓸쓸한 장례식을 치르고 어리 빠져 있는데 아빠마저 쓰러지셨어요. 한마디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 혼자 아빠 병원비와 생활비, 집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업고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전 울면서 빌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고 태민이랑 살 길이 막막하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한심하다는 눈빛,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집을 치우고 가라고 하는 거였죠. 오늘 우리 도우미 아줌마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왔거든? 1층, 2층 화장실 4개랑 주방 청소 싹 해놓고 거실도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해놔. 너 일하는 거 보고 돈 줄지 말지 정할 테니까 요령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해.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애가 울면 업었다가 괜찮으면 내려놓고 재우면서 한나절을 꼬박 일했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때쯤 일이 끝났고 전 남편 새엄마한테 갔습니다. 일 다 끝났는데요. 그래, 가봐. 네? 그냥 가라고요? 못 들었어? 우리 외식할 거니까 가보라고. 아니, 저 어머니 돈 주셔야죠. 돈은 무슨... 몇 년이지만 형규 내가 먹이고 입혀서 키웠다. 너랑 만나서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싫든 좋든 나한테 엄마 소리 하면서 살았을 애야. 아휴, 넌 남편 잡아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하여간 없는 것들은 저렇게 교양이 없어. 아,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라. 그분은 저한테 10,000원짜리 2장을 던져줬어요.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눈물을 삼키면서 그 20,000원을 주워 주머니에 잘 넣었죠. 나오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를 갈며 다짐했어요. 얼마 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딸이 공무원 되는 모습, 대학 가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너무 한이 맺혔어요.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 같았죠. 장례를 끝내고 전 당장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어린 아들과 몸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장사가 잘 되는 대박 맛집에서 고정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전 남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면서 매니저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당연히 돈을 더 벌 수 있었죠. 그 식당은 신문,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식당이라 매일같이 줄이 어마어마했어요. 고정 수입이 들어오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집도 번듯한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기고 태민이도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죠. 모든 게 잘 굴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식당에서 그분을 손님으로 보게 됐어요. 남편의 새엄마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부러 그쪽으론 가지도 않고 다른 데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하필 화장실 앞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새엄마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야, 너 나 알지? 이게 어디서 날 피해? 그런다고 내가 널 못 알아볼 것 같아? 오셨으면 조용히 음식이나 드시고 가세요. 피차 반가운 인연은 아니잖아요. 여기 제 일터예요. 반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도 그동안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말이 곱게 안 나왔죠. 그랬더니 그 여잔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했나 보다. 너 되게 늙어 보여. 여기서 알바하는구나. 에휴, 하루 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 못 면했니? 꼴 좋다. 너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 아휴, 구질구질한 인생. 풀칠을 하든 여칠을 하든 상관할 거 없잖아요. 이보세요. 나이 드셨으면 마음을 좀 곱게 쓰세요. 언제까지 사람 괴롭히면서 악담이 나면서 사실 건데요. 그리고 저 여기 매니저예요. 매장 책임자라고요.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마세요. 그분의 악담에 말이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새엄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자리로 돌아가더니 반찬 그릇을 다 뒤집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 매니저 누구야? 장사 엄청 더럽게 하네. 딱 보니까 반찬 재활용 같은 거 하나 보지? 고기에서도 냄새가 나고. 여기 책임자 다 나와. 비싼 돈 받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팔아도 돼?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왔더니 순 사기꾼 집단 아니야. 직원들은 쩔쩔맸고 제가 나섰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사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주방 한번 가보실래요? 저희 반찬 재활용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깍두기도 감자조림도 다 오늘 한 거예요. 메인 음식도 그렇고요. 그걸 누가 믿어? 여기 안 되겠네. 내가 이 식당 고발할 거야. 뉴스에도 찌를 거고 맛집 좋아하네. 유명세만 믿고 이렇게 대충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왜 이러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누명을 씌우시면 어떡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저한테 풀어야지. 왜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남편 새엄마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모함은 계속돼서 결국 전 매니저 자리에서 해고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 식당이 더럽고 양심이 없다면서 없는 소문을 만들어냈고 한동안 매출이 떨어지게 됐죠. 전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 식당을 나온 거였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또 나타나 회망을 놓은 거였죠. 전 그들이 식당에서 나갈 때 했던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히 우릴 쫓아내? 니까지 깨? 애는 잘 크고 있니? 안 봐도 뻔하지 뭐. 걔도 네 엄마처럼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암튼 너만 만나면 난 하루 종일 재수가 없더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 식당 망하게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죠. 비록 식당에서 해고는 됐지만 전 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은 그 여자와 아들들한테 당하고만 살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희생한 우리 엄마까지 모욕하다니 더 참을 수가 없었죠. 전 이를 득득 갈았고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며칠 후 태민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출근 안 하냐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엄마 열심히 돈 모아서 멋진 식당 열 거라고요. 그랬더니 태민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긴 엄마가 제일 좋다면서 나중에 크면 엄마 큰 집 사줄 거라고 약속도 해줬어요.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짠한데 투정 한번 안 부리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짠하던지 모릅니다. 태민이가 잠든 후 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눈물이다 다짐했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남편의 새엄마, 그 동생들에게 복수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약해지고 무너지면 우리 태민이까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 뒤부턴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았어요. 맛집에서 배운 것들로 작게라도 식당을 차리는 게 제 목표였죠. 그 사이 태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연로한 할머니를 보살피는 역할까지 도맡게 됐어요.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착한 제 아빠를 생각하면 태민이가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시간은 흘러 정말 식당을 개업하게 됐고 장사는 진짜 잘 됐어요. 몸은 고돼도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게 시작한 식당을 2번이나 넓히게 됐고 제 나이도 40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고 40줄에 들어서니 우리 태민이도 거의 성인이 됐죠. 조금씩 제 삶도 안정돼 갔어요. 죽기 살기로 노력하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여유를 갖고 돌아볼 수도 있었죠. 장사를 하면서 단골들이랑도 친해지고 주변 상인들분과도 친분을 쌓았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새엄마한테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겼다. 그래서 태민이랑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연을 듣더니 소송을 해보라는 거였죠.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좀 알아보면 어때? 그때 죽은 남편이 어리고 뭘 몰라서 다 뺏긴 거잖아. 엄연히 친자인데.
남편 유산 이제라도 소송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게 가능할까?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한번 가볼래? 상속, 유산 부분에서 아주 유명해. 그렇게 전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갖고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더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걸게 되면 들게 될 시간과 비용까지 설명을 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남편이 살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오래전의 기억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었죠. 가는데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지더라고요. 남편과의 추억이 생각나 아련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았죠. 갔더니 남편 새엄마와 동생들은 이사가고 새 주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사 나간 것도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송을 하면 다시 남편 새엄마를 봐야 하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막말과 모욕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의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그 모욕을 겪으려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민된다고 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태민 엄마,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긁어부스럼 만들 건 뭐 있어. 소송 재판이란 게 어떻게 해도 진흙탕 싸움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난 포기했으면 좋겠네. 자기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태민이는 어떡해? 식당 직원들은 또 어떡하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태민이도 그렇고 전 지금 큰 식당의 대표였죠. 소송 과정에서 잃는 것이 더 크다면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소송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모를까 저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어요. 태민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잘했다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잘 생각했어. 엄만 건강한 게 최고야. 그 사람들 되도록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 봐도 알겠어. 그냥 잊고 지금처럼 살자. 그렇지. 돈도 돈이지만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느낌인데 아빠도 크게 바라진 않을 것 같아. 잘 생각했어, 엄마. 힘든 일에 절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줄 만큼 아들 태민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아들은 20살이 되자마자 특전사에 입대했고 훈련도 잘 마치고 나왔죠. 사실 태민이는 대학에 가는 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면서 태민이는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서 시간을 더 가져보라고 했죠. 아들은 군대부터 다녀오겠다고 했고 특전사로 갔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고 참 허전했죠. 그렇지만 자기 소신대로 살겠다는 태민이가 기특했어요. 다행히 이젠 경제력이 돼서 태민이 대학 보낼 돈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조바심도 없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온 태민이는 더 멋진 청년이 돼 있었죠. 나오자마자 엄마인 저를 꼭 안아주는데 남편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이렇게나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을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뒤 며칠 후 아들은 뜻밖의 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한밤중에 집에 오는 길이었대요. 술도 깰 겸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데 취객이 비틀거리더니 글쎄 다리 위로 몸을 날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태민이는 취객에게 달려들었고 그 사람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걸 간신히 막을 수 있었대요. 그 장면이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그게 온라인상에 공개돼 버린 거였죠. 반응이 엄청났고 곧 매스컴에서 우리 태민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고민하다가 딱 한 곳의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부터 더 난리가 나게 됐죠. 우리 태민이의 외모로 화제는 더 커졌어요. 훈훈한 외모와 큰 키, 훤칠한 모습에 갑자기 연예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사기인 줄 알고 오해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식당엔 유명 기획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죠. 모델 제의가 가장 많았어요. 전 그분들한테 정성껏 밥은 해드렸지만 태민이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보시라고 했죠. 어머니께서 말 좀 잘해주세요. 저희 베스트 기획인데 유명 모델들 다 저희 식구거든요.
태민군 그런 얼굴이랑 분위기 정말 흔치 않아요. 여기 명함에 제 폰번호 보이시죠? 꼭 좀 전해주세요. 아이, 김 팀장 이러기야? 내가 먼저 얘기하고 있었다고. 어머님, 저희 홍기획입니다. 아드님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명함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여기 음식 맛이 진짜 끝내주는데요. 회사 사람들이랑 또 올게요. 네, 아들한테 꼭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전 진지하게 아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연예계 생활 해볼 생각 없냐고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밀어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해봐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 딴엔 공부하겠다고 해놓고 연예계로 틀려니 좀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전 아들한테 받은 명함들을 다 줬어요. 전 잘 알아보고 믿을 만한 곳에 연락해보라고 했죠. 그 뒤에 아들은 취객을 구한 일로 표창장을 받게 됐고 유명 기획사에 스카우트 돼서 들어갔어요. 태민이는 모델로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를 휩쓸더니 해외에서도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이후에 배우 활동까지 하게 됐는데 출연하는 영화 2편이 연달아 히트를 치게 되면서 완전히 대박이 났죠. 태민이의 성공으로 제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아들은 저한테 가장 먼저 집부터 사주더라고요. 저는 식당에만 투자할 줄 알았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방들이 큼직해서 살만했는데 태민이가 절 설득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좋은 집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었냐면서 이사하시라고 몇 번을 그러는 거였어요. 태민이가 사준 집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넓고 크고 가구까지 좋은 걸로 장만해 줬더라고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참 야속했어요. 이런 날도 오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일찍도 갔는지 많이 그립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나 가끔 아버지 꿈꿔. 목마도 태워주시고 같이 등산도 가고. 그런 꿈 꾸고 나면 꼭 좋은 일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어? 어쩌면 하늘에서 태민 아빠가 우릴 지켜주고 있는지도 몰랐죠. 아들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어요. 한편으론 유명해진 태민이를 보니까 고충도 있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도 받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유명인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엇나가는 일 없이 바르게 생활했어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여유가 생긴 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봉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하니까 음식 준비에 문제가 없었죠. 우리 아들이 받는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요. 아들도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가끔은 기획사에서도 같이 봉사를 나와줬죠. 제 밥차는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계신 공원을 찾아갔어요. 의지할 사람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웠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도 생각났고요. 한 분 한 분 푸짐하게 드시도록 밥과 국 반찬을 소복하게 쌓아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그분을 뵙고 말았어요. 때마침 태민이가 기획사 식구들과 함께 봉사를 나온 날이었죠. 삐쩍 마르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보자마자 전 알 수 있었죠. 그분은 남편의 새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서 잠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만 그분을 알아챈 것 같았죠. 그분이 가까이 다가왔고 전 밥을 퍼드리면서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었고 추운 겨울인데도 더러운 옷은 얇디 얇았어요. 더러운 손톱에 얼룩진 얼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한 것 같았죠. 전 물었어요. 겨울 점퍼 없으세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얇은 가을옷 걸치고 계시잖아요. 없어요. 고기 좀 더 주세요.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해. 고기를 오래 못 먹었거든. 쌀밥도. 국은 뭐야? 미역국이야? 전 제육볶음과 미역국을 한 국자 푸짐하게 떠서 드렸어요. 그분은 끝내 절 알아보지 못하셨고 공원 구석에 가더니 허겁지겁 밥을 드시더라고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정신없이 밥을 퍼드리는데 어느 순간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죠.
열심히 밥을 푸다 보니까 더워서 목도리랑 모자를 벗고 있었는데 남편의 새엄마가 빈 식판을 갖고 오다가 절 본 거였어요. 눈이 마주쳤고 그분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때 태민이가 제 옆에서 절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편의 새엄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스타가 된 태민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무척 놀란 것 같았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태민이가 남편과 제 아들인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아는 척하지 않고 남편의 새엄마에게 물었죠. 보니까 더 먹고 싶어서 빈 식판을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밥 더 드려요? 고기도 남았어요. 아니요. 이제 상관없어요. 그분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식판을 바닥에 던지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노숙을 했는지 뛸 힘도 없었던 그분은 곧 넘어졌고 저한테 붙잡혔죠. 한때 저한테 온갖 모욕을 주었던 남편의 새엄마는 힘없이 길가에 넘어진 채 절 올려다봤어요. 너 맞냐? 네, 일어나세요. 제 손 잡으세요. 됐다. 가라 그냥. 그분은 절 보기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끝내 제 손을 안 잡더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나한테, 형규 씨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요? 내가 그랬냐? 왜 모른 척해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때요? 돈 없이 살아보니까 어떠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가 미안해요? 난 당신한테 진심 같은 마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갑자기 남편의 새어머니가 제 바지를 잡더라고요. 너 잘 산다며? 아들도 유명해졌다며? 제가 우리 형규 아들이냐? 저 유명한 총각이 네 아들이었어? 보다시피 난 아무것도 없다. 그 짓꼴을 못 면하고 살아.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너 돈 많다면서. 응? 나 방 한 칸 구해줄 수 없겠냐? 내가 진짜 잘할게. 형규한테 내가 모질게 한 건 맞지만 잘해준 적도 많았다. 하늘에 있는 형규 나중이라도 떳떳하게 보려면 나 방 한 칸 좀 해다오. 그 순간 전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 옛날 남편 잃고 태민이 없고 그 집에 찾아갔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 잃은 젊은 저한테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달랑 2만 원 주면서 내쫓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주머니를 뒤져 그분한테 10,000원짜리를 몇 장 옆에 놨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제가 한 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엄마 욕보이면서 달랑 2만 원 주고 내쫓았죠? 그런 기억은 잊혀지지도 않네요.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제가 당신을 돌볼 의무는 없는 것 같네요. 여기 돈 있으니까 이걸로 겨울옷이라도 하나 사 입어요. 길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 태민이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태민이 그쪽이 나랑 형규 씨한테 한 행동 다 알고 있어.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요. 돈 좋아하고 남 망하는 거 즐기던 남편의 새엄마는 끝내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날 길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있었죠. 태민이가 절 부르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니야. 옷을 너무 춥게 입으셔서 엄마가 돈 좀 드렸어. 기다리는 분들 많으니까 얼른 나눠드리자. 가자 태민아. 전 다시 밥차로 돌아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차에서 보니까 남편의 새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미성년자였던 남편의 재산까지 다 가로채고 떵떵거리며 살던 남편의 새엄마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모질게 군 결말은 이런 것이었나 씁쓸하기도 했어요. 말년의 시어머니를 보니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그분의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식 농사도 다 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대요. 돈만 밝히던 시어머니는 자식들과 며느리한테 거의 내쫓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들도 도박, 사기 같은 걸로 인생 종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더니 자신들 인생도 나락으로 처박고 말았네요. 며칠 전 저와 태민이는 남편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태민이는 영화 촬영 중에 시간을 낸 거였죠. 바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전 한참 동안 거기 있었어요. 여보, 아니 형규야,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17살 때 생각나네. 이제 우리 아들 태민이가 벌써 27이 됐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몰라. 당신이 그때 그랬지. 소중한 생명 꼭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고. 나 그 약속 지켰다. 우리 태민이 앞으로도 잘 돌봐줘. 난 숙제 다 마치고 갈게. 그 뒤 1년쯤 지나 남편의 새어머니, 노숙자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밖에서 지내다 병이 들었고 노숙자 쉼터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전 아픈 기억 다 잊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있고 태민이도 배우 모델 활동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인생에 다양한 맛이 있다면 전 그걸 골고루 맛보고 싶어요. 한때 너무 힘들어서 삶 자체가 고통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한 건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